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 김인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금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지수는 소폭 좀 밀리고 있어요. 네, 비추세입니다. 네. 시장에 추세가 없는 만큼 투자 판단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빠르면 내일부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살짝 변화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는 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종목들의 섹터별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몰리는 쪽으로 내가 도저히 내겨져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몰리는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가는 쪽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보통 보면은 그래도 오늘 한 10만 원 벌자라는 쪽에서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정도라고는 모르겠는데 괜히 갔다가 좀 늦었을까 봐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괜히 또 이만큼 오른 거 거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또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좀 소외됐지만은 여전히 시장 변화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 높은 섹터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갈지 모르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게 더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은 일단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게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이쪽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 부근에는 선물과 현물 차이가 많이 개선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조금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면서 선물과 현물 차이를 벌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변화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요일까지 계속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 300개입니다. 한 3,000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변화 흐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소외주 쪽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자동차 쪽 그리고 또 IT 쪽도 선별적으로 돌아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대표적인 LG노텍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어느 정도 OLED의 변화와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섹터들도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망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들어와서 반발매가 들어올 만한 시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쪽을 노리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 없으면 정말 주식하면 안 될 것처럼 난리였는데 네. 모든 업종에게 좀 골고루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원전 관련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제히도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좀. 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네. 두산중공업 매수로 그렇게 약간 올라왔을 때도 매수로 부를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섹터인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로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데도 실적은 괜찮았다라는 쪽에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가치, 설계 쪽이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회사, 특히 네. 두산중공업도 대표적으로 원전 기술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 쪽으로는 부각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게 한미 정상회담이었었죠. 그 이후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코의 원전 수주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도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 쪽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국 그리고 프랑스 또 중국도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손잡다 보니까 경쟁자가 하나 줄었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어떤 사우디나 앞으로 여러 가지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건 현실적인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체코도 지금 내용을 보다 보면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정권이 바뀌면 기존 네. 정책을 계속 유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또 정책적인 위험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낙관적으로만 보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시장의 트렌드가 원전이 기존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친환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원전에서
어떤 가동하다 보면은 거기서 전기로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게 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쪽인데 이게 좀 더 연장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소형 원전 쪽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보통 스몰 뭐라고 하다 보니까 SMR. 네. 네. 이쪽들이 특히 거기서 쓰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나트륨을 첨가를 해서 나트륨을 통해서 어떤 냉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뭐 빌 게이츠나 나왔던 또 어떤 워렌 버핏의 석탄 발전 공장에서 세우는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강점은 일본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소형 원전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는 기대감은 높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일단 오버슈팅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변화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대선 주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눈여겨 보시되 아직까지는 지금은 차익 매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대표되는 두산중공업으로 저희가 특징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것도 두산중공업을 볼 때 일단 두산중공업 자체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두산인프라와의 분할과 함께 또 분할 합병이 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를 통해서 한 69%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이 가벼울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근데 이 부분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게다가 네. 공매도 세력이 쭉 재무구조를 봤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자 지급성 부채 관련된 쪽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닌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노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재무구조에 물론 이제 대소한그룹 쪽으로 여러 가지 지분 매각이나 흐름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아직 변한 게 없는 상황 쪽에서 주가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우려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한 전략은 솔직히 반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이 종목을 정말 예전에 사서 막 10몇 년씩 들고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가격까지 오기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두술라라고 불리면서 그동안 못 갔던 게 네. 솔직히 다른 업종 다 갈 때 정말 두산중공업만 못 간 거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뭐 5만 원에 사셨다. 네. 여기 와서 난 못 판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제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한 30%또 정리하다가 네.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밑에서 다시 사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아예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또 기대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모르시겠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들고 가겠어라고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무구조의 부담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다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 종목을 15년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15년을 기다렸는데 네. 앞으로 3년, 5년을 더 못 기다릴까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주식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는데 15년을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종목들을 하셨으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약간 좀 시장에 맞춰서 갔던 투자 전략을 잘 못 썼던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기다리는 거 자신 있어. 하지만 자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내가 여기서 못 팔아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응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전 관련주와 함께 두산중공업 특징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장에서 좀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자, 요즘 또 질문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HMM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올라오네요. 다행히도. 네, 근데 HMM을 바라보면서 일단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쭉 밀리면서 문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일단 또 살짝 살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었는데 일단 지금 HMM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얘기는
또 지금 BDI는 살짝 꺾였어도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또 공매도도 들어온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항상 느껴지는 건 비싸 보입니다. 그런 또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1분기 때도 실적 잘 나왔고 아마 적어도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1조 원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조 원 나는 회사가 시총이 15조 원이다. 말이 안 되죠. 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주가가 어떤 매력적인 특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지금 앞으로 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가게 되면은 산업은행에서 들어오는 이제 12 전원과 관련된 쪽에서 약 한 9점 몇 프로다 보니까 뭐 10%라고 치게 되면 이게 전환이 돼서 주식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업은행이 HMM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5%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 한 9%에서 10% 정도는 또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6월 달도 안 지났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먼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 나오면서 조정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찬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주가가 고점으로 또 들어갈수록 또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만 1,000원대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는 계속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기점 쪽에서는 직전 고점 때까지 또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경기민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철강 쪽도 거의 이런 비슷한 변화가 보이는데 올해 철강주 또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매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의 전체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HMM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특징주로 볼만한 섹터가 치매 치료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 종목은 메디프론으로 골라봤습니다.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 FDA 승인 소식으로 오늘 치매 관련주들이 일제히 장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젠백스, 피플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들어가더라고요. 아두카누맙 위탁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메디프론이 현재 7% 가까이 오르며 4,15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퓨처캠이 9%대로 상승하며 1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대표님? 네,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도 오랜만에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시도했었던 지금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성과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약간 어떤 병증을 좀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늦추는 역할밖에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의 또 결과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선 쪽에 조금 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의미는 변화인데 하지만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바이오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덜한 부분들이 아직 많죠.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나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했었는데 여기는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가시화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용화죠.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되면은 그나마 기대감은 살짝 높을 수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 오늘 거론됐던 젠백스나 퓨처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메디프론도 회사 내용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진단 키트 이런 쪽인데 성과가 아직 나오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업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인류의 큰 쾌거긴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적용시키기에는 아직 조금 좀 미약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가 되면서 다 음봉으로 전환이 된 걸까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바이오젠이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또 약간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악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되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만한 효과까지는 너무 욕심일까요?
일단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당장은 움직이죠. 네. 움직이는데 그동안 많이 좀 소외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젠의 이번에 이 신약 이름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긴 이름이었는데 네. 이 신약을 또 CMO로 어떻게 보면 계약을 또 성사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정체되고 소외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주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에스코 또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기대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하게 바이오주를 설명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소외됐던 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실체적인 실적 변화 있는데 소외된 거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까지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골라주시는 오늘의 관심주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또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몇 주에 제가 나오는 시간에 기회만 되면은 제가 보고 있던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쿠프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이 중간 원료인 쪽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복합 재료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전기차도 어떤 효율화,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이게 실적에서 확인된 게 작년 2019년도부터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자동차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말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1분기까지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2019년도 이후 나오고 있는 확장세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매출이 2천억대, 영업이익 160억대면은 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이 친환경차 쪽으로 얼만큼 더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1,400억 정도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재무 구조 양호하고요. 네. 거기다 지금 주가 수준 정도면은 앞으로 실적 반영을 좀 앞으로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어떤 친환경차 하나의 축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는 한 6,400원대 밑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지난 고점대 영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 확인이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판관비가 확 떨어지면서 나왔던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는 수익성의 개선이 가파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적어도 8,000원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로는 7,500원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6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프라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코프라 2%대 상승세를 보이며 6,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4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가격 5,6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쪽 섹터는 다 좋게 보시는 거죠? 자동차 부품 쪽은. 안성차도 마찬가지고. 다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도 그쪽에 특히 이제 아마 실적 흐름 보실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두드러지게 실적이 확인되는 회사들이 아마 쭉 소팅해 보시게 되면 몇 개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 12개 정도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만큼 친환경 관련된 부품이나 섹터 쪽으로 강화된 회사가 어디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제 급하게 올라갔던 DIC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차피 앞으로의 대세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쪽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장재 쪽에서 보통 저희가 차량용 시트나 암레스트라고 그러죠. 헤드레스트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쪽도 과거의 내연기관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어떤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차가 이제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좌석으로 바뀌었죠.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단가나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한번 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후 1시간 시장에 대한 전략을 모두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